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탐방 다녀온 회사를 기반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소중한 자료를 동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원재 팀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KBI 메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원재 팀장님이 유일하게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하고도 이제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사명만 보면은 KBI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이제 가불그룹의 이제 자회사구나. 네. 연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메탈이다 해서 금속 업체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는 이제 가불그룹의 재생 동선 업체입니다. 재생 동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재생이라고 해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구리 가공 업체인데 구리 가공업 중에서도 이제 동선을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수유처는 전선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JCR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아시는 그런 큰 전선 업체들 있잖아요. LS라든가 뭐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전기 뭐 이런 큰 업체들은 원소재로 구리를 이제 외부에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구리를 이제 LME 메탈이죠.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수입하거나 이제 LS 동재련,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LS M&M으로 바뀌었는데 그 동재련 업체에서 만드는 그 메탈을 사다가 그걸 용해를 해요. 녹여가지고 이제 동선으로 만드는 건데 이런 업체들은 이 업체는 JCR이라고 해서 중소업체들은 그 구리 메탈을 쓰지 않고 스크랩을 사용합니다. 왜 철에도 고철이 있듯이 구리에도 다 쓰고 난 그 스크랩이 있거든요. 그 스크랩을 조달해서 그걸 다시 녹이는 거죠. 녹여서 똑같은 이제 구리 선을 만드는데 그 구리 선의 반제품이 되는 게 이제 카퍼라고 해서 그 반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력은 85년도에 이제 선진금속이라는 업체를 모태로 이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40년 정도 된 구리 동선 반제품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양분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리 메탈을 소재로 이제 사용하는 원 소재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그런 LS 전선이라든가 대한전선 이런 큰 업체들이 그렇게 사용한다면 주로 이제 시장이 양분되어 있는 게 SCR 동선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그런 대형 업체들이 메탈을 이제 녹여서 만드는 그런 구리 동선이고 이 업체는 JCR 카파라더라고 해가지고 그 스크랩을 원소재로 스크랩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의 45%를 점유하는 그런 JCR 카퍼라드 시장의 제1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기업을 거의 한 40여 개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한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부는 지금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시면 네, 이 메탈 사업부 이게 이제 구리 동선을 만드는 그 사업부고요. 이 부분이 이제 90% 이상. 그리고 이제 전선 사업부, 베트남에 이제 연결 중소기업이 있거든요. 베트남에서 실제 그 전선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선 사업부로 매출의 한 5% 미만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전장 사업부가 이제 자동차나 이제 가전제품의 모터에 들어가는 그 코어, 그 부품을 만드는 그 사업부를 전장 사업부라고 부르는데, 역시 한 5% 미만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구리선, 주로 전력선 쪽으로 이제 수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내수 위주의 산업이다 보니까 97%가 내수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구리 이게 코일처럼 감겨 있어요. 이게 이제 JCR, SCR 그 사진인데 요거를 가지고 전선업체들이 가져가서 코일을 풀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여기 이제 절연 피막 왜 전선을 보면은 구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테이프로 감겨져 있잖아요. 피막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걸 입히면 이제 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장 사업부에 모터코어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종속 회사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베트남의 KBI 코스모링크 비나 이 전선업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물류업체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매출 비중이 크진 않고요. 이 전선업체가 연간 매출에 거의 500억 정도 되고 그래도 영업이익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KBI 텍이라고 해서 KBI 가벌 그룹의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인데요. 여기서 지분을 12.46%,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32.2%를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전기 전선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 그때 왜 KBI 메탈이 언급이 됐었고 네. 왜 주가가 같이 갔는지 충분히 이제 납득이 가는데 네. 그럼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국내 카퍼라도 시장의 동향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될까요, 팀장님? 네네. 음. 일단 지금 이 업종, 이 네. 사업 구조 자체는 동가공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뭐 풍산이라든가 이구산업이라든가 뭐 서원, 대창 이런 식의 동을 가져다가 다시 가공하는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가공업체인데 수요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선 업종의 수요가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따 나중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주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선 쪽이 이제 워낙 이제 미국발로 이제 특수를 누리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연동해서 주가는 많이 급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카퍼 라드 시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99.99%의 전기동 소재를 조달해서 구리 동선을 만드는 SCR 시장, 이게 이제 LS라든가 대한전선, 일진, 뭐 가온전선 이런 업체들이 스스로 이제 그 동을 이제 용해해서 주조해서 직접 이제 전선에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스크랩을 소재로 사용한다. 그래서 동 스크랩을 가져다가 이제 용해 주조를 해서 그 중소 영세한 중소 이제 전선 업체에 그 카퍼라드를 JCR 카퍼라드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업체들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요, 상당히 이제 저부가 이 저마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스크랩을 구매할 때 기본적으로 LME, 그러니까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동 가격에 준해서 스크랩을 사오기 때문에 거의 매출 원가의 95%가 지금 원재료 비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95%가 이제 원재료 비용이 차지하는데 거기에 뭐 감가상각이라든가 인건비 급여가 들어가면은 이 영업이익률이 1, 2% 나와봐야 1, 2%밖에 안 되는 이런 박한 수익성을 갖고 있는 사업군이에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매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LME 구리 가격입니다. LME에서 매일 이제 그 형성되는 그 구리 가격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연동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리 가격의 차트와 동사의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거의 같게 나오는 이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 자체는 영업이익률이 뭐 1%대로 이렇게 박하기 때문에 동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 당연히 이제 매출액이 커지면서 마진율은 꾸준히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익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구리가 만약에 급등했을 때 사들일 때는 10,000불에 사들였는데 나중에 이제 가공을 해서 판매할 때는 또 11,000불이 돼 있고 12,000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매출과 수익성이 극대화될 텐데 문제는 영업의 수지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비철금속 모든 업체들은 이 LME 금속 가격의 변동성을 해지하고 싶은 거예요. 워낙 이제 뭐 니켈이든 구리든 알루미늄, 뭐 아연, 뭐 이 가격이 변동성이 되게 심하거든요. 수급에 의해서도 가격이 변동하지만 매크로, 뭐 전쟁이라든가 미국의 달러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매크로 요인에 의해서도 이제 비철 금속 가격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은 구리에 대해서 선물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도 해지를 해요. 네. 해지를 하는데 지금이 10,000불이면 10,000불 밑으로 떨어지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해지를 10,000불에 거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결과값이 만약에 11,000불이 되고 12,000불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파생 상품에서 손실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보면은 상반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2008년 이후 16년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영업이익률이 상반기에. 이따가 실적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영업의 수지에서 거의 100억대 손실이 파생 부분에서 나면서 영업이익에서 벌어들인 걸 파생해서 다 이제 손실로 보는 이런 패턴을 지금 상반기에 보여줬거든요. 그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돈 가격이 급등했을 때 또 환율이 급변동성을 보였을 때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가격이 급등할 때는 주식을 사게 마련이잖아요. 또 그렇게 움직이고 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는 움직일지언정 영업의 수지에서 실적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감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쟁사는 이 JCR 라드 시장이 워낙 이제 작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비상장 업체들이 동사의 상장사인데요. 동사의 그 경쟁사인데요. 태우라는 업체, 그리고 청우테크, 그리고 금당 뭐 이런 업체들이 한 3개 내외 업체들이 이제 경쟁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한 45%, 태우금속이 25%, 나머지 업체들이 한 15%씩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우금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로 보면 지난해 동사가 6,800억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태우금속은 7,800억대. 사실 1,000억 원 매출이 더 많은데 지금 이 시장 점유율은 지금 KBI 메탈이 더 높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태우 같은 경우에는 이 JCR 라드뿐만이 아니라 SCR 라드도 하고 또 카퍼 빌렛이라든가 뭐 슬라브 이런 반제품도 같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JCR 라드 시장으로 봤을 때는 동사가 1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JCR 라드가 한 15만 톤 정도 되는데 동사가 한 7만 톤 정도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워낙 이제 이제 수익성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금당이라는 업계 4위 업체가 매출이 한 1,000억대 이상 하는 업체였거든요. 근데 한 2018년도부터 거의 6년, 7년 계속 자본 잠식 상태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그 생산과 판매 활동을 완전히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업계 4위 업체가 지금 시장에서 생산을 중단하다 보니까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기존에는 한 40%라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45%까지 이렇게 상승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1위, 2위 업체인 태우와 KBI 메탈의 그 원재료 비중을 봤을 때 이렇게 90에서 95%로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ME 구리 가격과 JCR 제품 가격이 역시 연동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업체들, 그러니까 SCR을 영위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국내 메이저 전선 업체들의 영업이익률도 높지는 않거든요. 지난해 평균 4사의 영업이익률이 3.6%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JCR 업체들은 이보다도 더 낮았죠. 국내 이 KBI 메탈, 태우, 청우테크 이런 업체들의 지난해 평균 영업이익률이 불과 0.7%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둘 다 낮은데 이제 아무래도 SCR보다는 JCR이 더 낮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동 시장은 아무래도 전기동 수급에 따라서도 가격이 변할 텐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동 가격이 워낙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한 6,000불대 하던 게 9,000불, 10,000불대까지 이렇게 오르면서 전기동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제련 업체들이나 광산 업체들은 생산 욕구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서 지난해 수요 증가율은 한 2.2%였는데 생산 증가율은 4.2%가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수요 대비 더 많아지면서 지난해는 공급 과잉 기조로 이렇게 올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47만 톤 정도 공급 과잉으로 올해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게 공급 과잉이 좀 절반 정도 이하로 축소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리 가격을 움직이는 그 요인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글로벌하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많아지고 있고 AI라든가 그 전기차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계속 시장이 커지면서
결국은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지금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건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리 수요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요 측면에서도 역시 이 파워 그리드, 전력망 투자 부분이 가장 전기동 수요의 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산업과 시장의 동향을 저희가 짚어봤고, 그러면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요인들 뭐가 있을까요? 네, 어쨌든 이 업체는 작은 중소업체지만 이 JCR, 이 카퍼 스크랩을 이용해서 동선을 만드는 JCR 부문에서는 업계 선두 기업입니다. 그 국내 시장의 45%로 계속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계 4위 업체가 지금 자본 잠식 상태에서 지금 생산을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 점유율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거의 40개 업체를 이제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판로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구리 시장이 지금 거의 10년 만에 보는 지금 호황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구리라는 이 전선 전력 업종이 뭐 한전을 보셔도 알겠지만 그게 재미없는 맞아요. 주식 시장에서는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그런 업종이었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전력과 전력 기기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동사의 수요처들은 그 시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수요업종의 성장과 동반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내 JCR 업계 1위 업체다.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그 구리 수요 측면인데요. 특히 그 미국발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전력망 수요가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이제 IRA 그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지원하는 게 이제 주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ESS, 또 전기차, 뭐 이런 부분, 반도체 이런 쪽을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증가하는 그런 수요들이 결국은 전력망이 필요한데 미국은 지금 거의 뭐 50년 이상 노후화된 그런 전력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미국에서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전선과 그 변압기라든가 이런 전력 기구를 미국으로 지금 많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AI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뭐 HBM이라든가 뭐 AI 반도체들이 기존보다 더 큰 전력을 먹는 고전력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만 서버 이상을 커버하는 그런 하이퍼 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들이 다 이제 미국에서 거의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40%를 미국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고 네. 그럼 미국의 IT 기업들이 포진돼 있잖아요. 아마존이라든가 MS라든가 뭐 이런 구글이 이런 업체들이 다 그런 데이터 센터 지금 증설 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구리 이 전선 수요가 또 전력망 수요가 지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차인데요. 이 전기차가 이제 내연기관차를 계속 이제 그 시장을 계속 잠식해 나갈 텐데 내연기관차에는 그 구리 사용량이 22kg 정도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여기 보시면 40kg 그리고 전기차에는 83kg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거의 4배 정도 구리를 더 먹거든요. 근데 보시면 전기차가 올해 한 1,600~1,700만 대 정도 되고 누적으로 한 4,500만 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2030년까지 누적으로 전기차가 2.5억 대 그리고 2035년에 5억 대가 넘어갈 걸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전기차 한 대당 구리 사용량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거의 2030년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 수요가 2천만 톤이 넘어가고 그리고 2035년은 4천만 톤이 넘어간다는 계산에 이르게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 구리 수요가 2,700만 톤 정도입니다. 네. 전 세계 지금 현재 모든 산업에서 쓰는 구리 수요가. 근데 전기차에서 이렇게 2천만 톤 이상 쓰여야 한다면 과연 이 수요를 구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2030년, 40년이 됐을 때 그럼 구리 가격이 어떻게 돼 있을까?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리 수요의 70% 정도를 나중에 전기차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구리 가격이 한 5, 6천 불에 있었다면 지금은 9천 불, 만 불에 있는 이 상황도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매우 관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전선 수출액도 보시면 거의 뭐 2022년 대비 IRA 법안이 2022년에 통과됐잖아요. 거의 2배 이상 수출이 증가를 했고, 변압기 수출액은 훨씬 더 뭐 6배, 7배 이렇게 6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8월까지 미국으로 나가는 그 전선 수출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워낙 2023년도에 이제 급증했었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로 조금 줄었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은 상당히 전선 수출액이 올해 들어와서도 지금 거의 4, 50% 지금 오른 상황이, 그렇게 증가한 상황이고요. 변압기 수출액은 역시 미국 또 전 세계로 나가는 수치가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어쨌든 투자 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동사가 그 전선 업체, 주로 이제 그 소재 반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종속 기업과 이제 관계 기업이 전선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관계 기업 중에 코스모 링크라고 있는데요. 지분율이 45%다 보니까 이제 관계 기업으로, 이제 관계 기업은 지분법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전선 업체를 직접 이제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업체가 2017년부터 이제 코로나 시국에 계속 5개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한 업체인데요. 22년 하반기부터 정확하게 이제 그 미국의 그 IRA 법안이 통과되고 구리 가격 오르고 전선 수요가 늘어나고 한 시기, 그때부터 영업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을 보더라도 987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22%나 증가했거든요. 거의 반기 기준으로 이 회사의 역대 최대 매출액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른 전선업체들이 계속 이제 실적이 좋아진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게 지금 동반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년 하반기부터 매출과 이제 이익 구조가 지금 턴어라운드 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에서도 이제 나쁘지 않은데 영업 외수지에서도 지분법에서도 기여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투자 포인트들 하나하나씩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언급해 주셨을 때 실적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올해 상반기 실적이 괜찮았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매출액이 3,660억이라서 매출액 자체는 3.3%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네. 영업이익이 175억 원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240%, 240%는 3.4배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는 2.3%였는데 2분기에는 7.3%까지 급등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업체가 워낙 원가 비중이, 원재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추세적으로는 2%에 수렴한다. 상당히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업체가 2분기에 7.3%를 기록했다는 거죠. 워낙 이제 그 돈 가격이 뛰고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2분기에 실적이 이 메탈 사업부에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는데요. 2008년도에 이 메탈 사업부가 이제 기존의 그 전장 사업부에 흡수 합병된 거거든요. 2008년도 이후로 지금이 가장 높은 실적을, 지금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그 연결 매출액 중에 메탈 사업부, 이 전선을 생산하는 메탈 사업부가 90.7%를 기록했고, 전장이 각각 5% 미만을 차지를 했고요. 이 기여도로 보면 이 메탈 사업부가 96.5%를 기록해서 절대적 이익 비중을 이 메탈 사업부가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LME 돈 가격을 보면은 1분기에는 8,400불대였거든요. 네. 이게 2분기에 9,750불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분기 대 분기로 거의 1,400불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극대화된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에 대해서도 가치가 올라가니까 재고평가 차익이 발생했을 것이고 원재료는 싸게 들어왔는데 팔 때 되니까 1,400불이 올라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업 상황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고요. 영업의 수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돈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파생상품 손실이 크게 먹혔다. 그래서 112억 원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관련 손실이 발생이 되었고 이 부분이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물, 즉 구리 선물 관련한 손실이 85억, 그리고 통화선도 이제 환율이죠. 환율이 1,295원에서 1,350원으로 거의 50원, 60원 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환율을 해지해 놓은 거에 대해서 환율이 급등해 버리니까 이제 손실이 난 거죠. 이 부분도 환율에서 27억 원, 그래서 합쳐서 112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업 이익에서 17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는데 영업에서 거의 100억대 이상을 지금 손실을 본 상황인데요. 아쉽네요. 아쉽죠. 아쉬운데 이 회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돈 가격이 계속 위로만 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해지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냥 오픈해 놔야죠. 네. 그냥 위로 올라가는 가격을 내가 다 먹겠다. 그냥 오픈해 놓으면 되죠. 근데 돈 가격이 지금 과거 추세대로 우리가 한 10년을 제가 아까 그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돈 가격은 계속 위상향을 했어요. 근데 짧은 시계열로 보면 계속 이제 그 롤러코스터를 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업체들은 해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분기 대분기로 돈 가격이 이렇게 뭐 1,000불대 이상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상 뭐 100불 변했다, 200불 변했다 이런 걸로는 파생 상품 손익의 변동폭이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300~400불이 변해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좀 흔치 않은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경우가 이번 2분기 상반기에 나왔다, 2분기에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 측면에서도 일시적인 요인으로 저희가 생각을 그렇게 볼 해도 수도 있겠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지를 너무 적극적으로 100%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해지를 그러면 100% 안 하고 50%만 했다. 그럼 그래서 위에서 170억 먹은 거를 영업의 수지에서 파생상품 손실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해지를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하게 파생상품 손실이 먹힌 영향이 있다. 그러면 또 3분기, 4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돈 가격은 올라 있잖아요. 이미 9,500불대 올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폭이 지금 크진 않거든요. 네. 상반기 끝난 거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또 이 상반기에 그 먹혔던 그런 파생상품 손실 그런 영향은 하반기에는 지금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에 그런 큰 변동성, 이례적인 변동성 때문에 실적이 이제 영업과 영업외 수지에서 크게 변동성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까 제가 돈 가격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이전만 보더라도 돈 가격 평균 수준이 한 6,000불 정도예요. 그러다가 2021년 우리가 인플레를 얘기했던 21년 그리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후로 이제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돈 가격이 올랐고 이 시기가 이제 전기차 또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이제 얘기하던 그 시기하고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돈 가격이 이렇게 6,000불 하다가 9,000불, 10,000불로 올라간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 동의 수요가 이만큼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걸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는 매출액을 제가 7,271억 원, 그 영업이익은 360억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보면은 상반기에는 175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하반기에도 역시 뭐 18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고요. 돈 가격 자체를 보더라도 2분기에 돈 가격이 워낙 높았지만 상반기 평균으로는 9,095불 정도 되거든요. 9,000불 정도예요. 9,100불. 네. 근데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돈 가격 평균은 9,400불 정도입니다. 이미 올라 있어요.
올라 있기 때문에 매출을 보더라도 상반기 대비 지금 낮아질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영업의 수지에서도 상반기에 그렇게 파생해서 손실을 먹었지만 하반기에는 그 요인이 지금 제거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세전이익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아무래도 구리가 건설 쪽에 많이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업황은 좋지 않아서 즉 판매량은 좀 줄어드는 면이 있지만 가격이 그 이상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출에 이제 그 물량의 감소를 상쇄할 걸로 상쇄하고 남는 거죠.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체크를 해볼 텐데 앞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4월, 5월에 KBI 메탈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선, 전기 관련주들과 이제 흐름을 같이 했었는데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떤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또 평가를 해주시죠. 네,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정도인데요. 네. 이게 올해 추정 실적 대비해서는 PBR 0.8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0.8배면은 이게 코스닥 업종이니까 코스닥이 한 2.3배 정도 되거든요. 현저하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는 사업 구조나 수익성을 보면은 동가공업체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상장사가 여럿 있고. 근데 수요업종으로 보면 이 업체는 전선에 네. 그 주가가 동행하고 있는 업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0.8배라는 수준은 이 풍산이라든가 이구산업, 서원, 대창 이 업체들의 평균 수준이 0.8배예요. 그래서 그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로 보면 다르거든요. 주가는 연초 대비 이 업체가 120%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풍산이 한 50%대 올랐고 전체적으로 동업체들도 올랐지만 이 업체만큼 오른 업체가 없는 거죠. 이 동가공업체로서는. 그렇다 보니까 비교를 해보면 여기도 보시면 이 전선업체 대비로 이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현대일렉트릭 290%, 290%는 4배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대원전선 157%, 2.5배 올랐다는 얘기고, LS 일렉트릭 2.2배 올랐죠. 전체적으로 다 2배 이상 오른 이 상황을 동사도 지금 따라간 거라고 이해가 되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이 업체를 구리 가공업체보다는 전선주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요업종이 다 이제 전선에 들어가는 업체다 보니까 동가공업체랑은 또 차별이 되죠. 동가공업체는 전선의 수요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주로 네. 이제 건설이라든가 다른 자동차라든가 이런 산업군의 수요가 형성돼 있을 텐데 이 업체는 전선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보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회사를 종속기업 중에 베트남의 전선회사가 또 있고 또 자회사 관계기업 중에서도 코스모링크가 이제 전선 사업을 60년째 영위를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 동선을 만드는 반제품 공급 업체인 동시에 또 수요업종의 그 전선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이렇게 전선 업체들의 주가 상승과 무관하지 않게 네. 주가가 같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전선 업체들의 이 PBR 주가 수준을 한번 봐야 되겠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PBR이 7배가 넘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여기도 4배가 넘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전선 업체들이 PBR이 2배가 넘습니다. 2배 초반인데 요거는 딱 코스닥 평균 정도 PBR이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동사의 0.8배 수준은 상당히 이 전선 업체로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아마 시장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가공 업체로서 그리고 전선 업체로서 어떠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실적 얘기할 때 구리 선물 가격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에 상당히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 투자할 때 좀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뭐가 더 있을까요?
네, 최근에 네. 이제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이 업체가 이제 어쨌든 국내 JCR 시장의 넘버원 업체고 4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SCR 시장은 주로 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군인 반면 이 JCR은 주로 중소 업체들이 영위하는 중소사업에 특화된 어떻게 보면 그런 업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LS 전성그룹의 한국미래소재라는 그런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군산 산단에 이제 공장을 건설해서 원래 하려던 사업이 이제 동박이에요. 동박의 소재가 이제 큐플레이트라는 동박의 구리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캐즘 또 수요가 둔화되고 이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사업화가 빠를 걸로 예상되는 동시에 이 JCR 사업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 사업이잖아요. 리사이클링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이제 매력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한국 미래 소재가 이제 최근에 JCR 시장에 진입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월 한 3천 톤 규모로 이제 JCR 시장에 이제 진입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동사가 월에 생산하는 캐파가 한 6천 톤 정도입니다. 연간 뭐 한 7만 2천 톤 캐파인데 동사의 절반 정도. 만약에 시장에 이렇게 진출해 버리면 동사에 이어서 업계 2위로 바로 부상할 수도 있는 그런 규모의 그 물량이거든요. 결국은 중소기업 이 특화된 업종에 대기업의 계열사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시너지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의 파일을 일부 뺏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해칭 부분입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철 금속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이 금속 선물 거래와 환율에 대한 통화 선도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격이 오르면 이게 꾸준하게 오르면 이 업체들은 당연히 수익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급변동성을 보였을 때 투자자들이 참고해야 된다. 돈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 200불 수준이 아니라 500불, 1000불이 변했다. 주가는 오르고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파생 손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차트는 돈 가격이고요. 이 막대 차트는 이 선물 관련한 손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지없이 돈 가격이 오르는 그 상황에서는 이 파생 관련한 손실이 확대됩니다. 여기 보시면 돈 가격이 오르면 파생 손실이 이렇게 밑으로 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부분 시기적으로 이렇게 돈 가격이 급 변동성을 보였을 때 파생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 염두에 두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I 메탈이라는 기업에 관심이 있으셨던 투자자분들은 뭐 홈페이지나 분기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좀 찾을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이원재 팀장님의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에서의 만나보실 수 있는 설명 그리고 유일하게 또 발간한 리포트가 있다라는 점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좀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였고요. 이원재 팀장과 KBI 메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번에는 김선호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가구 제조 기업인 현대 리바트 소개를 해주실 건데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리바트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B2C 가구가 20.6%, 오피스 가구가 8.8%, 빌트인 가구가 36.5%, 법인 유통 26.7%, 해외 건설 7.4%로 다양한 매출 사업군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B2C 사업부에는 침대, 식탁, 소파 등 가족용 가구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주방, 욕실, 창호, 벽지 등에 대한 토탈 인테리어를 제공하는 집테리어 사업부, 그리고 하이엔드 중심의 해외 가구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가구는 사무 환경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회사 공용 공간에 사용되는 가구 및 조선사를 대상으로 선박 가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가구는 주로 건설업체의
오피스텔, 아파트 등 신규 주택에 공급되는 가구입니다. 동사는 국내 빌트인 가구 업체 중 1위 사업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유통 및 해외 건설 등 B2B 사업 부문은 2017년 B2B 전문기업 현대 H&S를 흡수 합병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의 원자재 및 부품의 유통 거래를 하는 산업재 도매 및 중개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가구 사업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대 리바트가 가구와 인테리어 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 이쪽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때요? 예, 현대 리바트 보실 때 가장 먼저 보게 되시는 게 빌트인 특판 가구가 될 것 같고요. 매출 비중도 높고 빌트인 특판 가구에 의해서 실적 변동성도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트인 특판 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특판 가구 입찰은 최저가를 적어내는 업체가 입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최저가 구조이기 때문에 마진이 낮습니다. 1위 사업자인 현대 리바트의 빌트인 가구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3%, 3위 사업자인 NX의 전사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1%입니다. 특판 가구 시장은 현대 리바트, 한샘, NX 3강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3년 기준으로 특판 가구 매출액은 현대 리바트가 4,683억 원, 한샘이 4,098억 원, NX가 2,080억 원입니다. 특판 가구 시장 업황을 파악하는데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빌트인 가구의 특성상 입주를 앞두고 납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KB 부동산에 따르면은 2024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2.2만 세대로 전년 대비 3% 감소할 전망입니다. 전방 시장이 소폭 감소하다 보니까 2024년 건자재 업체들의 특판 매출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사무용 가구입니다. 일단 사무용 가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사무실 업무가 세분화되고 컴퓨터 보급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시스템 사무 가구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새로 탄생한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퍼시스가 잘하고 있고요. 23년 기준으로 퍼시스의 매출액이 3,629억 원으로 1위 사업자이고요. 그 뒤를 CDG가 1,980억 원, 현대 리바트의 오피스 가구 사업부 매출액이 1,787억 원 수준입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퍼시스의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8.9%이고요. 현대 리바트의 오피스 사업부의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1%, 코아스의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개별 기준 마이너스 1.8%로 퍼시스가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용 가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자라 할 수 있는 기업체의 활동이 많아져야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2024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고요.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높지가 않고요. 전망치가 하향세에 있기 때문에 사무용 가구 시장은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리바트가 이제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은 홈 퍼니싱 부분이고요. 홈 퍼니싱은 간단하게 가구나 조명, 벽지, 침구, 카펫과 같은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집을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케아 코리아 유한회사가 매출 6,007억 원을 기록하여 국내 1위 사업자입니다. 한샘이 매출액 5,292억 원을 기록해서 2위를 차지하였고요. 혼돈스러울까봐 말씀드리는데 한샘은 홈퍼니싱 외에도 리하우스 매출액이 5,909억 원이 발생을 해서 B2C 매출에서는 국내 1위 사업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퍼니싱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올라가면서 패션업계, 유통업계, 홈퍼니싱 플랫폼 등도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2023년 이케아 코리아 유한회사의 영업이익률은 0.4%를 기록했고요. 현대 리바트의 B2C 가구 사업 부분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3.7%,
신세계 가사의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7.2%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쟁뿐만 아니라 주택 거래량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홈퍼니싱 수요가 급증하였지만은 엔데믹으로 전환된과 동시에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며 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2022년, 2023년 주택 거래량은 각각 93만 3,347건, 92만 8,795건을 기록했는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주택 거래량이 156만 7,427건 대비 60%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2024년 7월까지 주택 거래량은 59만 7,788건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하였습니다. 거래가 바닥을 지났다는 신호로 볼 수 있지만 과거 10년 수준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입니다. 주택 거래량이 부진한 가운데 경쟁은 심화되고 있어서 홈퍼니싱 사업을 하고 있는 가구 업체들의 실적 성장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뭐 투자할 때 기본 자료가 될 만한 산업 동향을 저희가 먼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현대리바트가 뭐 가구나 인테리어 업체로서 가지고 있는 강점, 이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까 기업 설명을 드릴 때 B2B 사업 부분을 먼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특판 가구 시장은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B2B 시장입니다. B2B 고객의 대부분이 건설사로 제품을 소비하는 시점에서 B2C 시장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B2C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구매 시점과 같은 시기에 제품을 받게 되지만 B2B 고객인 건설사는 구매를 결정한 시점과 제품을 인도받는 시기에 약 2년에 걸친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는 건설사가 사업 초기에 빌트인 가구에 대한 입찰을 진행해서 원가를 확정짓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구 원가 변동 리스크를 회피에 성공한 건설사 반대편에는 원가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 특판 가구 업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가구의 주 원료인 PB, MDF 가격은 과거 10년 동안 보여줬던 안정적인 흐름과 다르게 급등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PB, MDF 가격은 과거 10년 평균 대비해서 각각 37%, 28%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과거 2년치의 영업성과가 적자 수주잔고로 전환되었습니다. 현대리바트의 빌트인 가구 사업부 실적은 2022년 2분기부터 적자 구간에 진입하였습니다. 제품의 판매 가격은 입찰 당시에 낮은 PB, MDF 가격으로 결정되었지만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는 30% 가까이 급등한 PB, MDF 재료가 쓰이면서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재료 급등으로 악성 수주가 되어버린 물량을 소화했던 기간 동안 빌트인 사업부는 매출액 7,927억 원, 영업이익 366억 원 적자,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4.6%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4년 1분기부터 인상된 원재료 가격을 수주 단가에 충분히 반영한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전환되면서 빌트인 사업부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마진율이 낮은 2021년 상반기 이전 물량이 수주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으로 낮아졌고요. 현대리바트의 빌트인 가구 사업부 10년 평균 이익률이 2.3% 수준임을 감안할 때 당분간 마진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리바트를 볼 때 투자 포인트는 토탈 인테리어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인테리어란 실내를 개별적인 취향에 맞춰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편리하고 안락하며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성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인테리어 시장은 신축과 유지보수 시장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유지보수 시장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 시장은 개별 수요자와 개인 사업자의 B2B 시장,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O2C 시장 위주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사업체, 건자재 업체, 플랫폼 기업 등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은 별도로 통계는 존재하지 않고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2019년 유지보수 인테리어 시장 규모를 24.5조 원 규모로 추정한 바 있어서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 인테리어 시장은 전문 인테리어 업체가 주도해 왔습니다. 전문 인테리어 업체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사업자가 대다수로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6만 개에 이르는 전문 인테리어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아파트 상가 등을 통해 영업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유지보수 인테리어 시장은 대표적인 레몬 마켓으로 꼽히는데요. 소비자가 인테리어 전체를 세세하게 알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테리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불신이 크다 보니까 무작정 싼 값을 지불하는 경향이 크고요. 공급 쪽에서는 전문 인테리어 업체 자격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인테리어 공사가 도배, 장판 등 소액 공사가 다수를 차지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토탈 인테리어 등 고액 공사가 확대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테리어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으로 건설 자재 및 가구 등을 공급하던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샘을 꼽을 수가 있고요. 현대리바트, KCC, LS 하우시스 등 종합 인테리어 시장에 진출해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 및 가구 업체의 인테리어 시장 진출의 주된 목적은 자사의 자재 판매이고요. 인테리어 계약은 협력사로 등록된 시공업체와 소비자 간에 체결되고 건설 자재 및 가구 업체는 자체 계약서를 통해서 시공 품질 보증, 시공 자재에 대한 AS 보증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리바트는 2022년 2월 리바트 집테리어를 출시하였습니다. 리바트 키친, 리바트 바스, 리바트 윈도우 등 분야별 브랜드를 통합하였으며 현대백화점 그룹이 2018년 인수한 건자재 전문 업체 현대 LNC와 협업을 통해 건자재 부문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아직 사업 초기라 지금 수준을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인테리어 시장에 진입한 현대 리바트의 선택이 긍정적인 결과를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인테리어 시장에서 한샘, 현대 리바트와 같은 대기업 토탈 인테리어 패키지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배와 장판 등 단순 인테리어에서 토탈 인테리어로 시장의 수요가 전환되면서 공급자에 대한 더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게 되고요. 이럴 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대기업 토탈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 인테리어의 시장 진출을 현대 리바트의 인테리어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공급 업체 측면에서 토탈 인테리어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은 대기업의 인테리어 서비스를 소비자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단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현대 리바트는 국내 B2C 가구 업체 중 5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이며 리바트는 1970년대 후반에 출시한 오래된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단위의 토탈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실에서 주방, 욕실, 침실까지 가구 및 건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춰야 됩니다. 현대 리바트가 갖고 있는 제품 라인업뿐 아니라 창호, 바닥재, 인조 대리석, 데코 마감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 LSC와 협업을 해서 풀라인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은 소수만이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이 포인트를 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2023년 가정용 가구 및 수입 가구, 집테리어가 포함되어 있는 현대 리바트의 B2C 사업부는 매출 4,053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15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된 적자 이유는 집테리어의 사업 때문이고요. 2022년에 시작한 집테리어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가 지속되며 집테리어 사업부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현대 리바트의 집테리어 사업부 흑자 전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탈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개선되고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는 속도가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부가 흑자로 전환될 때는 실적 개선과 더불어 B2C 업체를 평가받으면서 주가 재평가가 기대됩니다. 네, 일단 뭐 가구와 인테리어 쪽에서 현대 리바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그 투자 포인트에서 짚어드린 빌트인 가구 부분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빌트인 가구 실적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81억 원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는 10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이 부분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고 이 부분이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4년 매출액은 1조 6,9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03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현대 리바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샘과 가장 많이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쪽 업체 특성상 건설 시장의 동향과도 좀 많이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은 어떨까요? 예, 일단 현대 리바트의 그 2024년 추정 실적 대비 PBR은 0.4배이고요. 한샘은 PBR 2.4배 거래되고 있어서 큰 네. 폭으로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 리바트 향후 주가는 한샘과 비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2C 사업에서 두 회사 모두 홈퍼니싱,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B2B 시장에서는 1, 2위 업체입니다. 한샘은 B2C에 강점이 있는 회사이고 2023년 전체 매출에서 B2C가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 리바트는 B2C 매출이 19.7%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이 외에도 산업재 도매 및 중개사업 매출을 포함한 법인 유통 매출이 30.6%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샘과 차이가 있습니다. B2C 사업이 B2B 사업 대비 높은 마진, 안정성을 감안할 때 한샘이 더 높은 PBR 배수에서 거래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한샘의 자본 총계는 3,947억 원, 현대 리바트의 자본 총계는 4,128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인데 10년 평균 영업이익은 한샘이 812억 원, 현대 리바트는 248억 원입니다. 이 말은 한샘이 더 높은 ROE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비슷한 자본 규모를 갖고 있으나 이익 체력이 높아서 한샘이 더 높은 PBR 배수에서 거래될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현대 리바트의 토탈 인테리어 사업 그 집테리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인다면은 두 회사의 PBR 배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2년 전에 집 인테리어를 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가구와 인테리어 쪽이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요인이나 요소, 뭐 리스크 요인이 될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인테리어 비용이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네. 최근 인테리어 시공비는 3.3제곱미터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인데 이게 과거 3, 4년 전 100만 원 수준 대비해서 급등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자재값과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한 영향이고요. 예를 들자면은 과거 3, 4년 전에 10억 원 가격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위해서는 3,300만 원이 필요하여 집값의 3.3% 수준의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했다면은 최근 인테리어 가격 기준으로는 4,950만 원에서 6,600만 원이 필요해서 집값의 4.95%에서 6.6% 수준의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일부 소비자들은 가격 저항을 느끼고 토탈 인테리어 대신에 도배 장판 등의 가성비 인테리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급등한 인테리어 가격은 당분간 토탈 인테리어 수요의 저항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여 집값 대비 인테리어 비용이 하락하거나 소비자들이 현대 수준의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 리바트의 B2C 사업부 턴어라운드가 늦춰질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리바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소중한 자료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한국 IR협의 리서치 센터 김선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